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7월 말 8월 초 이맘때가 여름휴가 떠나는 분들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대구 경찰이 휴가철을 맞아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기간은 이달 말까지고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스쿨존과 음주 예상 도로에서 주 1회 이상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와 같은 두 바퀴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을 병행하는데요. 이유는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 단속이 지난해보다 160%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훨씬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대구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집계된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30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하지만 사망자 발생률이 그 2배 이상인 1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율이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높아진 음주율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꾸준히 높여야겠습니다. 자, 8월의 첫날이네요. 8월 1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연일 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특히 오늘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현재 안동은 30도를 기록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부권 대부분 지역이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6도를 웃돌겠는데요. 중간중간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은 지난 7월 15일 호우 피해에 따라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지원하던 임시 대피소를 오늘자로 운영 종료합니다. 군은 예천문화체육센터에 처음 임시 주거시설을 설치해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의 임시 주거를 지원해왔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는 이재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경북 도립대 미래관으로 이동해 운영했고 각 읍면 경로당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임시 대피소를 운영해서 누적 인원 7,825명의 국민들이 이용했습니다. 또 지역 구호센터를 편성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왔고요. 군은 주택이 전파되는 등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이 파손돼 현재 귀가가 어려운 구민들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관내 숙박시설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또 앞으로 매일 각 읍면에 방역 인력을 투입해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감염 질병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분들은 그동안 대피시설에서 생활하느라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피해 복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도 포항 34도, 경주 36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 경보 유지 중인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특히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 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주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법으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주시는 민간업체 위탁 운영을 맡긴 이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수 무단 방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우선 시는 방류수가 흘러들어간 인근 저수지인 피막지와 주변 하천수의 수질을 검사해서 유해성 정도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방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저수조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독처인 경북도도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서 방류 행위에 대해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경주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걸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운영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덥습니다. 현재 기온은 30.1도, 습도는 82%인데요. 오늘 최저 기온은 26도, 최고 기온은 32도로 평년보다 3도 이상 더 높겠습니다.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수분과 염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선박 점검으로 인해 일부 휴항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가 없는 울릉도에 한동대학교가 대학생을 보내는 울릉 캠퍼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과 교무위원단은 지난 24일 울릉군청에서 남한군 울릉군수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는 울릉 글로벌 그린 UCT 프로젝트 간담회를 갖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글로벌 그린 UCT 프로젝트는 한동대학교와 울릉도가 협력해 세계적인 그린 산업을 기반으로 인력 양성 체계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울릉군과 한동대의 협력하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울릉도에서 현장 학기를 운영하고 매 학기 20여 명의 한동대 학생을 울릉도에 파견하는 것인데요. 또한 지역 학생, 지역 주민과 현장 중심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울릉 지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한동대 학생들이 울릉도에서 학기를 시작하며 울릉 지역사회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울릉군과 한동대의 협력으로 울릉도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11시 12분 지났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과 함께 관련한 내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근래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말 끔찍한 사고가 서울에서 발생했는데요. 지난 7월 21일 날 서울의 한복판인 신림동 상가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남성이 1명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3일 북구의 복현동 한 빌라에서 20대 범죄자죠.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전혀 동기도 없고 예. 피해 여성을 따라가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또 하루 전인 12일에도 달서구 진천동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50대 남자 범죄자입니다. 근처를 지나던 5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네. 또 지난 4월에는 달서구 볼리동에서 1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 위에 두 범죄자 모두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네. 이런 묻지마 범죄를 보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공포감이 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포감이 이제 드는 건데요. 네. 보통 묻지마 범죄라고 하면은 범죄자랑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또 범죄 자체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가 묻지마 범죄입니다. 네. 길거리나 지하철 같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무방비로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여성은 물론이고 남자들도 삼단봉이나 가스 스프레이 같은 개인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매우 늘어났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나 대상이 없어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사건들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경찰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보다는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해가지고 네.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또 범행 대상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그런 범죄들을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묻지마 범죄입니다. 예. 이런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 또 심리적인 원인, 또 정신장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격성이 표출되는 범죄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더 문제시되는 거는 편집증이나 망상장애 등 정신병력이 아니고 삶의 만족이 떨어지면서 사회에 대한 적대심이 큰 상태에서 공감 능력이나 분노 조절 능력이 결여돼서 이 분노감을 타인에게 표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행 대상도 그들이 분풀이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민들 불특정 다수에서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체포된 사람들을 이렇게 경찰관들이 이렇게 그 범행 동기를 조사해 보니까 삶에 지쳤다. 행복한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다. 이런 또 말을 해서 참 시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경찰청하고 또 우리 전문가 교수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보면 2017년도에 이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48명 중에 31명 대다수가 3040 세대였고 젊은 세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5명은 월 소득 평균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를 두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동기 범죄. 삶에 대한 좀 만족감이 좀 낮은 그런 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회 부적응이나 실패가 이런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성장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단절 상태가 지속되면서 예를 들면 또 해고라든지 직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혼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게 되면 이제 이 묻지마 범죄가 생기는 경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립된 삶을 살고 또 나를 사람들이 무시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 분노 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런 묻지마 범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유층이나 화이트 칼라에서 즉 사회적 기득권층에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나 과도하게 경쟁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이런 양극화가 두드러질 경우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화되고요. 아,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비관이 사회 전반에 막연한 분노로 나타나서 이게 이제 폭력적인 양상으로 묻지마 범죄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또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다문화 2세대 또 이제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네. 소외된 세력으로 해서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로운 늑대가 이제 반사회적 범죄자들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선진 외국을 보더라도 지하철역이나 공원이나 극장같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외로운 늑대들이 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니까 이런 범죄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 묻지마 범죄 대책은 단순한 범죄 예방 대책으로는 어렵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취약 계층이 대부분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나 교육이나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증오가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라든지 경제력에 대한 비관이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네. 세밀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지 정책, 실업 대책, 경제 대책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치안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데가 이제 파출소와 지구대거든요. 그렇죠. 예, 파출소와 지구대에 있는 제복 입은 우리 경찰관이 수시로 그러니까 조밀조밀하게 순찰을 좀 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경찰이 계속
순찰 도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주민들에 대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네. 또 우리 동사무소라고 옛날에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하거든요. 거기서 있는 우리 그 지방 공무원들이 그 동네에 있는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우리 구 공무원들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관심을 갖고 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곳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자치경찰이 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1년 7월에 우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자치경찰은 경찰 행정하고 주민자치행정을 잘 조화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자치경찰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이렇게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안전과 복지 이런 부분을 또 연결시키는 건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경찰이 예방 순찰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성로라든지 우리 야구 경기하는 라이온스 파크라든지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럴 때 우리 순찰도 돌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치안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데요. 네.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하고 경찰, 시 공무원, 구 공무원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른바 공동체 치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상동기 범죄, 이제 묻지마 범죄, 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진짜 사형시켜야 돼 막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이제 막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그 범죄자들이 강한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두려운 게 없군요. 그래서 형사처벌조차도 뭐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감방에 간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 이게 같이 가져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부분 교화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80% 이상이 전과자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신림동에서 시민 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조선이죠. 이름이 나왔고 얼굴도 공개됐죠. 이 사람은 전과 3범에 소년부에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는 전자발찌도 채우고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폭행이나 다른 강력범죄자는 형기만 맞추면 사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독일처럼 개별적인 치료나 교화 네. 또 일반적인 생활처우 개선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묻지마 범죄 광범위하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청소년과 주민 그리고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가 지역의 한 마을에서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토요일 오후였는데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는 15분 예술동네 댄댄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15분 예술동네는 뭔가요? 이 15분 예술동네는 예. 문화예술 공간이 15분 거리에 있는 대명 2동과 3동을 말하는데요. 오. 이러한 작은 공연들이 대명동에서는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공연은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춤추기 좋은 날, 댄댄한 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축제를 열었는데요. 재밌는 제목이네요. 네. 네. 이 동네에서 진행된 축제여서 어린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구경을 나오셨고 한 어르신은 마지막 단체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자와 관객의 구분이 없었던 축제,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나와주세요.
저희 친구들이 댄스팀 해가지고 공연한다고 얘기해서 단톡방에도 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활기차고 사실 날씨가 더워서 좀 그럴 거였는데 왔는데 더위도 좀 가시는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활성화도 많이 될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김강석이라고 합니다. 저거 원래 소심한데 주변에 그 지인들이 여기 15분 예술 동네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 노래가 있다 그래가지고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래가 좀 멈춘데 오늘 그 댄스 퍼포먼스 참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혼자서 연습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또 연습을 했는데 돌았으면 까먹고 이렇게 해서 그 멤버들 청소년들한테 물어보고 작거리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때 노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청소년들과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하니까 행복한 마을, 행복한 나라 이렇게 해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객이나 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경계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위를 식히고자 목에는 얼음 스카프를 두르고 부채질을 이렇게 하다가도 자신의 공연 순서가 되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아주 멋지게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청소년 댄스 동아리 리더와 마지막 단체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도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몇 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는데 춤이라든지 활동이 많아져가지고 참여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막 시내나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면 젊은 분들 위주로 저희가 보거든요. 마을 축제로 가시면 어르신들이 산책 가다가 보시고 무대 끝나고 내려오면 예쁘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동네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되면 자유롭게 하고 모여가지고 플래시몹도 하고 그런 게 마을 행사엔 적합한 것 같아서 동네 축제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락킹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댄서 네임 락킹 펄이고 김진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민분들이랑 춤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저희 댄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분들이랑 같이 합쳐서 같은 무대를 꾸리는 걸 준비해왔고요. 이제 예술인분들도 춤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민분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어울려질 수 있는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나이대가 있으신 아버님이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남구 문화의 집에서 매번 거의 행사가 열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취지니까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면서 일상에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분 예술동네는 10월까지 축제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대구광역시 남구사회적경제협의회의 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디공호3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서 대구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친구들이랑 그리고 예술가들이랑 주민까지 이렇게 함께 만든 예술의 축제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늘 이제 바라만 보던 사람에서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만족감도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 참여하신 분 중에 한 70대 정도 어르신이 계세요. 그 어르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해도 되는지 너무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독려를 받아서 주민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자기도 이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닫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술가들은 또 주민이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뭔가 주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다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편입니다. 9월 2일 날 음악 창작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루프탑 콘서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 26일에는 저희가 예전 아트홀에서 그 주민들이랑 예술가들이 같이 만든 주민 연극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에는 저희가 그 6월부터 이제 9월까지 참여했었던 주민이랑 예술가들 모든 참여자들이 나와서 한번 이제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어요.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 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명 2-3동이 15분 예술동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5분 예술동네 축제 현장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인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1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특수교사들이 겪는 고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시끄럽습니다. 양측의 주장도 팽팽하더라고요. 네, 각종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도 상반됩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우선 장애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네.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물리고 꼬집 피고 핥히는 게 일상이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네. 그럴 때면 교사들이 온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럴 때도 신체 접촉이 있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겁이 난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사들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특수교사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장치는 없나요? 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교사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학생이나 부모에게 폭행당하거나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교육의 일환으로 소집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마련됐습니다. 네. 문제가 생긴 학생에게 봉사,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심하면 전학, 퇴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현실에서는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떠들썩하게 문제를 만든다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또 의도적인 교육활동 침해인지 아닌지 이 구분이 어렵고요. 특히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냐고 오히려 특수교사를 탓하는 관리자나 학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지난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약 90명 정도의 특수교사가 학생에 의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 교권 침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건밖에 없었군요. 네. 그만큼 이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사람이다 보니까 참 힘들 부분이 있겠어요. 네, 전교조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14,4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에 겪는 어려움으로 부적응 학생 지도와 과중한 업무,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체계 부재 등을 꼽았습니다. 네. 네, 교사 10명 중 6명은 학부모 민원 발생 시 동료 교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1.8%에 불과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을 보호해주는 체계가 지금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법 앞에서는 교사도 예비범법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를 키운 설리번 선생님도 한국에선 아동학대로 검찰에 넘어갈 것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개봉한 도가니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기억합니다. 겁니다. 네,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는 학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교사들은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불안한 심경은 이해되지만 많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할 말은 있겠죠? 네, 아까 언급된 웹툰 작가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발언이 있어서 고소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전에 수사기관과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다고 하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장애의 특성상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 경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폐성 장애 자녀를 통합학교에 다니게 했다는 한 부모는
교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훈육 방식을 볼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럴 때마다 분노가 차올라도 아이의 사회 적응을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좀 싸늘합니다. 네, 약간은 혐오적인 감정이나 표현도 있어 보입니다. 예전부터 맘충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았는데요. 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부모들이 자식을 앞세워서 특권 의식을 누리려 한다는 게 비판의 어떤 그 근본 비판적인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도 일부 몇몇을 근거로 학부모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일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회 분위기라면 오히려 아이 낳기 살기가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네. 언제부터 아이 키우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혐오의 대상을 찾고 조리돌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값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교사를 보호할 대책도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특수교사의 과중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수가 부족해서 이보다 많은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네. 현행 규정상 인원을 맞춰도 갑작스러운 도전적인 행동을 관리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해서 이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을 감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이나 의료적 지원까지 충원돼야 합니다. 네,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와 좀 달라야겠죠? 네, 장애 아동이 행사하는 폭력과 교권 침해는 일반 학교 사례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일반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을 받으면 공무상 병가도 낼 수 있고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도 있지만 특수학교에서는 여건상 그런 조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도 어떻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교육부가 이달 들어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이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8월에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고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고 별도의 매뉴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좀 실질적인 방안들이 매뉴얼에 포함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주호민 씨 아들을 담당했던 이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복직을 결정했다면서요? 네, 최근 교권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한 경기도교육청이 어제인 7월 31일 날 교육감 권한으로 직위 해제됐던 A 교사에 대해 8월 1일자로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선생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가 해제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특수아동 및 학부모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라도 선생님들에게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인 거죠? 네, 이달 말에 3차 공판인가 그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 A 교사가 증인 신문에 나선다는 것까지,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는 것까지는 지금 기사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날짜로 일단 복직은 한 거네요. 네. 예. 특수교사들은 업무 특성상 장애 학생과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참 많을 텐데 지금의 이 논란은 교사들이 학생에게 손댈 수도 또 손을 놓을 수도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구미수 기자는 이번 논란을 짚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교사, 이 직업인에 대한 어떤 보호가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직업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어떤 괴롭힘들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인 것 같은데 네. 반면에 어떤 자녀를 지닌
부모에 대한 공감대는 좀 현저하게 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의 어떤 한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저출산의 단면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부모에 대한 공감보다는 직업인에 대한 공감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예. 또 오히려 부모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는 것도 어떤 소수자도 전락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 좀 과도한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재판 과정을 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굉장히 부모 그러니까 주 작가에 대한 어떤 비판이 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또 이 교사의 잘잘못이 좀 가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뭐 아직은 뭐 명확한 거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재판 네. 중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양쪽을 다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를 그래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좀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주택 가격이 최근에 이제 계속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전세금도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있고요. 네. 이러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2년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을 내고 들어왔는데 이제 전세 완료가 되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보증금 시세가 2억이 되면서 네. 1억을 주인이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집주인이 이제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 역전세난은 보통 부동산 시장의 둔화와 정부의 이제 부동산 규제 강화 또 신규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역전세난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 깡통 전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말합니다. 즉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 가격보다 커지면서 임대인에게 이익이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한 대출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도 용이하지 않은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제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차인이 얼마나 되는가요? 네, 이 세입자가 전세 만기가 지났음에도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에서 강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리는 건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에 958건이었던 것이 올해 6월에는 4,716건으로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약 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 연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전국에 16,445건이었으나 이 금년 상반기에만 벌써 22,200건으로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득이하게 법원의 강제 명령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보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세입자도 많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심각성에 이제 정부의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가 나오게 된 거네요. 주요 내용은 뭔가요? 네, 우선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집주인은 개인도 되겠고 임대 사업자를 포함하고요. 또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을 합니다. 대출 한도가 있나요?
한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 대출 한도 금액은 종전에는 개인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다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적용이 배제되어서 DTI 60%가 적용되며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를 했고요. 또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가 1.25배에서 1배 기준으로 이제 완화를 합니다. 네. 이는 이제 연간 임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계산해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대출이 이제 적정 규모인지 또 임대 소득으로 이자 상환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 RTI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은 비율이 커질수록 대출 한도액이 이제 줄어들고 또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에 관한 좀 세부 규칙들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이제 되도록 네. 이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제 폭넓게 지원할 예정인데요. 후속 조치로 보면은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당장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죠.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이제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 범위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네. 근데 이게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해당 전세금으로 이제 대출 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고요. 네. 또한 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 또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출이 다른 자금으로 이제 쓰이지 않도록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대출 자금이 타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인데요. 네. 이 대출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고요. 또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서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또 못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반환 대출 이용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페널티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후속 세입자의 권리가 좀 취약해지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이 집주인의 이제 앞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서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이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이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네. 이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를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이제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겠고요. 또 은행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이 또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증료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의 제재 조치가 이뤄지겠고요. 또한 이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업무 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7월 27일부터 즉시 시행되었고요. 집주인이 가입하는 상품은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 완화 조치가 역전세난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는 이번 규제 완화 범위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대출 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 상한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사적인 자구 노력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겠죠. 네,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한 이 갭 투자자를 위한 구제라는 그런 비판도 있던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역전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 가격 하락으로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임대시장 거래가 둔화해서 원하는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부 대출 규제를 이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를 아울러 이제 전세금 반환에 꼭 필요한 만큼만 이제 대출을 지원하고 신규 주택 구입이나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책은 그러면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운영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자, 전세금 반환 대출로 임차인이 퇴거 이후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전세금 차액 대출 지원이 이제 원칙인 만큼 1년 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세금을 인하하는 등의 이제 노력을 다해야겠지요. 그래도 만일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에 구하지 못하게 되면 네.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그러면 자가 거주로의 전환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대출 약정 기간 내에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되겠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집주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정리해 보면 역전세 문제는 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과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이고 집주인의 이제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세입자 보호 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올여름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은 차량에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장거리 여행 전 차량 점검 항목 알려드릴게요. 먼저 타이어의 마모도와 공기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도 상태를 확인하시고 색이 탁하고 진해졌을 경우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 잔량과 차량의 등화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차량용 소화기와 비상 신호등, 비상 망치 등 유사시 비상용품도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휴가철에는 장시간 운전이 많아지는 만큼 출발 전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대구과학관에서 2023 향기과학캠프 향기억과 표현이 진행됩니다. 후각융합연구센터와 함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후각과학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학습하며 여름 바닷바람의 추억을 주제로 바닷가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나만의 향을 제작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접수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현재 다자녀 가정 혜택은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120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다자녀 우대카드,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이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과 동시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출산보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헬시 플레저라 불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입니다. 즐겁게 하는 건강관리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주로 식욕을 억제하고 힘겹게 운동을 하며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즐거움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젊은 세대까지 번지고 인증과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이러한 헬시 플레저 유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나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구 서구에서 1인 가구를 위해 해피 파트너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피 파트너스 사업은 1인 가구 관계 형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으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서구 가족센터가 협력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목공예 프로그램과 주거 개선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직접 담근 장아찌를 고령 1인 가구에 전달하는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기관은 향후에도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심리상담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극한호우로 소해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안전대피 건축물과 자동 기상관측 장치 기반 대피체계 도입 등 새로운 재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대피 건축물은 토사 방어벽 등 다양한 재난방어 체계를 적용한 대피시설이고요. 주요 산지에 있는 자동 기상관측 장치로는 국지적인 강수 현황을 살펴서 위기 상황 시 읍면동 자체 판단으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 철저히 세워서 소중한 생명 지켜야겠습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